네,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엔화 약세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시현했는데요. 엔저 기조가 좀 줄어들면서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엔저가 또 한 번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였죠. 구로다 총재가 실질 실효 환율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엔저가 더욱더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곧바로 다시금 엔화는 강세 기조를 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MTN의 김종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앞서 이제 중요한 팩트 하나가 빠져 있죠. 구로다의 얘기, 아베의 얘기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건 오바마의 얘기입니다. 오바마가 먼저 강달러에 대한 경계 발언을 내놨죠. 그것을 물론 백악관에서는 부정하고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진화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바마 자체가 달러가 최근에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달러 강세로 갈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일본 쪽에서 그 얘기를 받아서 엔저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미국과 일본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전반적인 통화들이 다 내렸는데 지금 현재 이 발언 이후로 달러가 급격하게 상승 동력을 잃었고 반대로 엔화는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과 일본의 환율 공조가 나타나는 것은 아마 TPP 협력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최근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들의 협력을 통해서 선진국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엔화의 흐름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가 먼저 촉발시킨 것이고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엔화 환율 움직이는 것 하나만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최근에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빈번하게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조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엔저가 현실적으로 더 낮아지기 힘들다고 한다면 강달러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엔저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이 확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다만 속도 조절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급등한 걸 주목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거보다는 각국의 국채 금리가 오늘도 모두 오르고 있다는 것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채 금리의 상승 자체와 인플레의 상승 자체가 결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달러는 시장의 품귀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달러의 또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엔화는 9월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9월 달에 2%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목표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양적 완화를 더 할 거다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큰 그림에서 달러 강세, 엔화 약세 맞는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흘러가기보단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든지 아니면 그 폭이 줄어드는 일종의 속도 조절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같은 환율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속도 조절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엔화가 강세 쪽으로 기조를 틀었고 간밤에도 엔달러 환율은 1% 이상 밀려나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습니다. 엔화가 만약에 방향을 정말로 틀게 된다라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자동차 종목이 엔화 때문에 많이 내렸으니까 엔화가 이렇게 방향 틀게 되면 반등하는 거 아니야? 반등 얼마 나오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5일간 움직였던 주요 선진국들의 국채 수익률 동향입니다. 독일이 지금 100%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100%가 수익률이 올랐고 지금 이태리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가 전부 20% 이상, 일본은 오늘 10%가 오르면서 5일간 25%가 폭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물론 레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흐름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2012년도에 그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렇게 로켓처럼 솟아오르면 시장에 작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전부 지금 저금리를 그 기조로 해서 달러 캐리, 유로 캐리, 엔 캐리 이런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런 캐리 자금의 기초가 뭡니까?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국채 수익률이 모두 올라가고 있고 실질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가 올라간다라는 시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캐리 자금이 청산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캐리 자금 이동에 가장 큰 수혜를 받던 대표적인 국가들, 이머징 국가들을 포함해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간 국가들의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한국도 국적별 외국인 순매수를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이 주류이지만 최근에 아시아 자금도 꾸준하게 들어왔는데요. 이 아시아 자금의 상당수가 일본 자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엔화의 급격한 움직임, 일본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엔캐리를 청산시키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시아계 자금들을 빼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유럽계 자금도 최근에 독일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일본의 공적연금이 앞으로도 계속 해외 자산들을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큰 기저 속에서는 일본이 살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엔화의 이런 빠른 변동성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엔캐리 청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엔화의 반등이 지금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엔화의 반등의 속도가 만약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면 엔캐리 청산에 따른 국내 외국인들의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변동성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화 방향에 따른 국내 시장 동향까지 모두 다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글로벌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존슨 컨트롤즈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비교한 바가 있었는데요. 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다르죠. 일단 네. 존슨 컨트롤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번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근데 일단 사업부 분할 자체가 오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됐죠. 그동안 실적 증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기여를 했을 겁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오늘 장중 변동성이 비교적 큰 모습이죠.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았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비교적 크게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회사의 지금 사업부를 보시면 이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부품 쪽인데요. 이 자동차 부품이 뭐냐? 자동차 안에 인테리어 내장재와 그리고 시트 같은 것들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나머지 사업부는 파워 사업부라고 봐야 되거든요. 배터리, 이와 관련된 사업부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쪽에 빌딩 이피션시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빌딩의 전력 관리를 얼마나 효율화시킬 것인가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절반은 파워 시스템, 절반은 자동차 내장재와 함께 시트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분리해낸 이유는 결국 양쪽 사업 다 모두 효율화하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한 사업부를 다각도로 운영하던 그런 회사를 사업부 자체를 분리해서 좀 더 효율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업부를 따로 키워내겠다라는 것에 시장은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존슨 컨트롤즈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 사업부 쪽에도 뭔가 좀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인데요. 국내 기업에서도 충분히 참조할 만한 요인이 아닌가. 굉장히 사업의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떼어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 방식 자체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존슨 컨트롤즈는 사업부 분할을 통해서 효율적 관리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현대모비스는 아직까지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도 32만 원대 고가에서 2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올해 이달 들어서는 19만 원을 하회하면서 저점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완성차만큼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죠. 현대모비스의 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인방 중에 뭐가 제일 나으냐라고 물어보면 현대모비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가는 똑같이 빠졌지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줄어드는 이익,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보시면 다르고요. 그다음에 1분기 이익도 보시면 가장 덜 빠진 게 그나마 현대모비스입니다. 이익의 변동성이 가장 적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살펴보시면 지금 모비스 AS 쪽, 애프터 서비스 쪽과 함께 중국 법인에서는 그래도 양호한 이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비중으로 봤을 때 한 43%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비중에서 그래도 시장 평균보다 높은 이익률을 꾸준하게 발생시킨다면 그나마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될 건 모듈에서 일단 캐시카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ADAS, 전장 부품 쪽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뭐 3사 중에서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리를 배제하고서라도 가장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 만약에 현대차 그룹의 주식을 모아 나간다면 현대차, 기아차보단 현대모비스가 그 3인방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현대모비스를 꼭 지금 사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지금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우리나라 업황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대모비스를 꼭 사야 되는 이유를 묻는다라면 아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현재사 3인방 가운데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그나마 가장 견조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글로벌 이슈와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까지 모두 다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오늘 금통위와 만기일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우리 시장 어떻게 또 출발을 할지 미리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선 전략 함께 하시죠.